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여쭤볼게요. 예. 지난 9월 30일에 성남FC에 대해서 두산건설이 50억을 이제 후원한 것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이제 수수죄로 그렇게 기소가 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이제 따르면 아직 제가 이제 공소장은 받지는 못한 상태고요. 이재명 그 당시 시장, 현재는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33번, 정진상 실장 이름이 17번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 두 사람이 그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지금 공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비춰서 생각을 하면 이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그 두 사람이 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공범들끼리 같이 기소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성남시 그 당시의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기소를 하고 같이 기소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어차피 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뭐 공여자에 대한 시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 경우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공소장에 그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지금 공동정범으로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소환 조사는 뭐 이것은 검찰에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렵고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그냥 검찰 소환을 했어요.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두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 선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는 이러한 피의자를 지금 상대로 해야 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수사를 받는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야당 측에서는 수사를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 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게 상대로 형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뭐 글쎄요. 저는 검찰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뭐 전혀 아닙니다. 예. 한번 제3자 뇌물죄 좀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장관께서 최순실 특검에도 참여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삼성 측에서 교부한 게 이게 제3자 뇌물 교부죄로 결국은 이제 유죄가 확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리를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묵시적 청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이제 뇌물을 교부했을 때 이렇게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뇌물 수수죄가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례상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을 하는 경우를 좀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성남FC의 이제 고액 후원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리에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두산건설 이제 같은 경우는
정자동의 그 병원 부지를 지금 업무 시설 부지로 지금 용도 변경을 좀 했고, 그리고 용적률이 250%에서 지금 670%, 한 2.5배 정도 지금 상향됐습니다. 이러한 그런 그 청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번, 그 이전에 두산건설 측에서 5번이나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 때 이 용도 변경과 그동안 5번 거절되었던 용도 변경과 지금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두산건설에 그렇게 50억 원이 교부됐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판례나 그동안의 업무 그동안에 관련 그 판례 예를 보면 이것은 제3대 뇌물 교부죄가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장관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데 저는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 FC 투원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은 이미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전 지청장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몸을 던져서 다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은 지금 이 수사가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없습니다. 어떠한 그런 뭐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이게 성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PPT 좀 보고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좀 뭐 물어보셨습니다만 이제 장관님 취임하셔가지고 좀 이것을 일반 직원을 위한 이제 휴게실로 바꾸셨어요. 근데 보시기에도 이것은 좀 부적절한 시설이었다는 거죠? 취임하고 나니까 이런 시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이 여러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예. 제가 가서 보고 바꾸도록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층이 이제 장관실이고 이제 8층이 이제 국무회의실인데 이제 장관실 위층에 있는 또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실 옆에 있는 이런 체력 단련실을 사실 사용할 그런 큰 여직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것은 예상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스토킹으로 좀 스스로 장관이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시죠? 예, 제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네. 누가 위험하게 차로 뒤로 붙는 네. 거를 여러 번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신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지속적인 뭐 행동으로 인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건데 장관도 지금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셨다는 거죠? 네, 뭐 제가 법무장관이고 제 당사자인 이야기라서 제가 그 구체적인 말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신당역 예. 그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에서도 이제 법무부가 좀 발빠르게 그렇게 피해자 유족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본인이 겪어보셨겠지만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피해자 감수성을 가지고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조치를 조금 추가적인 지속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제가 겪은 일하고 진짜 그분들이 겪은 일이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닌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난 9월 27일에 이제 검수 완박
입법 관련한 이제 헌법재판소 권한제기 심판에 직접 장관이 출석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그날 공개 변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물론 그 민영배 의원의 이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위장 탈당도 굉장히 그것은 뭐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국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 사실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삭제한 것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표에 앞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할 때도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회의 상정할 때는 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제 수정안을 냈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토론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 조항이야말로 헌재가 제대로만 판단해 준다면 위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앞서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PPT 보고 여쭤볼게요. 지금 성범죄나 특히나 진화하고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이 검찰에 없죠. 없습니다. 그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날 보니까 이제 이선희 재판관이 여러 가지 사실 유의미한 질문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특히 뭐 가족 간의 성범죄랄지 뭐 아니면은 또 후견인에 의한 이 성범죄 이런 사건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 제3자가 사실 고발하는 보호기관이랄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고발인이 그러면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를 고발한 경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범죄 관련한 검사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나 친권 상실 청구,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이게 원활하게 하는 것이냐 어렵게 하는 것이냐. 또 성폭력 범죄를 제3자가 공익제보해서 고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자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했느냐.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의 예. 의원님, 이거 법무부가 검사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걸 당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선의 재판관님 말씀으로도 굉장히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원님이나 저 같은 법률 전문가 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어떤 단계까지 가면 검사한테 갈 수 있고 아니면 안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에서 고발이 들어가면 이게 자기 권리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진 거고요. 복잡해지면 권리 구제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권리 구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어떤 공익적 목적이 상상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왜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뺀 게 갑자기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빼야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라도 조금이라도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고발이 문제된다? 전체 경찰 사건 중에서 이의신청 2%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는 고발 사건 전체가 검찰로 송치됐었는데 이거는 뭐 2%대라면 이게 남고발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도 안 통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빼야 될 저도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공익 면에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너무 직접적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장관님,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수사다. 이제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수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사건 자체가 당내에서 얘기했던 부분인가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난 정권부터 시작했던 수사인 것이고 뭉개졌던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진행되는 습관을 그럼 지금 이렇게 대표가 됐다고 덮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범인을 때려잡는 게 이게 검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저희가- 벌받게 제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요. 사건과 팩트를 근거로 통상의 사건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10월 19일에 PPT 보고 좀 여쭤볼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라임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김봉현의 가짜 편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도대체 수사팀이 구속 피고인을 예를 들어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달지, 아니면 그 당시에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것은 오히려 봐주기를 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윤모 검사장이 결국 억울하게 기소돼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수사팀장으로 그렇게 뭐 주도를 했다.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그 당시에 그 지휘권 발동의 원인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라임 수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냥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됐던 그 민주당,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은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조사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사지휘권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저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되면 만약에 저걸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어떤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데서 저런 걸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용납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특정인의 사건을 수사 지휘를 특정인을 배제하는 지휘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의 복원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검사장이라든가 해당 지검에서 책임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복원하는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사건 공정한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